우선 운동장에 실제 크기대로 배의 모양을 만들고 6학년 학생들을 그 위에 서게 했다. 250여 명의 학생들이 대선의 형태를 완성시켜 나갔다. 고려 대선의 크기는 이 정도였던 것이다. 고려는 초부터 큰 함선을 만들었는데 대체적으로 그 길이가 35m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원연합군이 일본을 원정할 적에 그 큰 배가 대체적으로 3,000석에서 4,000석을 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0석에서 4,000석 배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이걸 오늘날 톤수로 계산하면 대개 250톤에서 280톤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그 뒤에 훨씬 뒤입니다마는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할 적에 산타 마리아호가 약 그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연대적으로 수백 년 앞서서 우리는 이미 그러한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해상 국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거대한 군함이 완성된 것은 1000년 전이었다. 당시 대선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배 위에서 말을 달릴만 했다고 했다. 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배가 바로 고려의 군함입니다. 이 배 위에 올라와 보니까 마치 해전에 출전한 고려시대의 장군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군함에는 눈에 띄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잘 봐주시죠. 이 길다란 대나무 막대 손잡이가 달려있는 이것은 대나무 펌프입니다. 왜 이런 대나무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아래를 한번 봐주시죠. 지금 보이는 것은 배의 단면도입니다. 대나무 펌프는 이렇게 배의 밑바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고려인들이 조선술이나 방수기술이 모자라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고려 배는 일부러 배 바닥에 이 틈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를 띄움으로써 오히려 충격이나 압력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틈새로 올라오는 물을 빼내기 위해서 대나무 펌프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이 대나무 펌프의 원리는 피스톤의 원리와 같습니다. 손잡이를 밀면 가죽 뚜껑이 열리면서 물이 위로 올라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손잡이를 당기면 물의 압력에 의해서 뚜껑이 닫히고 위로 올라왔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배 위에서 손잡이를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하면 배 밑바닥에 고여있던 물이 펌프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또 그것은 배 난간에 설치된 고랑을 통해서 바다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려 군함이 이 거센 파도와 또 강풍에도 침몰하지 않은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도 이 배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고려의 배는 처음 건조할 때 배 밑바닥에 이렇게 돌을 채워 놓습니다. 이 돌은 높은 파도가 치고 강풍이 불어도 이 배가 심하게 기울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잡아줍니다. 만약에 배가 가벼웠다면 쉽게 침몰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려 군함은 이 돌을 이용해서 15도 정도 기울어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무게중심을 잘 잡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고려 군함에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화포입니다. 고려는 세계 최초로 배에다 화포를 설치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신식 무기를 배에다 설치하여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고려 군함은 가히 위력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화포가 발명되기 전에는 다른 무기를 사용했겠지만은요. 그렇다면 이 고려 군함은 어떤 무기들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고려의 군함에서 사용된 무기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 중앙대학을 찾았다. 중앙대학의 이시 교수에 의하면 1019년 일본의 고문서 속에 아주 특별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 それぞれ小切手がいるわけですね。この大日本国記録のその所有記によりますと、また火の石を入れて属線を打ち破ると書かれています。これ火の石と書かれているんですね。普通これは火薬と普通と言いますか、これを火薬と解釈される方もおります。ですから火薬でもって石を飛ばすのではないかと。こういう解釈もされているんですが、もしこれがこの火という文字が火薬というふうに理解して良いとすると、これは高麗の技術という面から見るときに非常に重要な記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ね。やはり火薬というものは戦争、あるいは戦闘場面で用いられるのは宋代の記録でももう少し後になるように思いますね。ですから、あるいはその高麗、あるいは朝鮮の時代を通じて火薬の製法というものは、もう少し、高麗末期、そのあたりにようやく記録が出てくる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ですから、もしこの火という文字がその通りであれば、非常に大事な資料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けれども。 1019년, 그 당시 고려의 군함에서 사용된 무기는 과연 돌에 화약을 넣은 것일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역사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 일본 원정 그림에서도 독특한 무기가 눈에 띈다. 일본 무사를 향해 공중에서 폭발하는 이 무기. 화약이 폭발하며 파편이 튀는 폭발성 무기이다. 우리 역사상에는 비격진천뇌라는 무기가 있었다. 무쇠에 화약을 넣은 이 비격진천뇌는 선조 때 만들어지고 임진왜란 때에야 처음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비격진천뇌가 사용되기 그 훨씬 이전에 고려에서는 이미 그와 비슷한 화약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 군함에서 사용된 강력한 무기 중에 적선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가는 불화살도 있었다. 당시 이 무기는 날아다니는 불화살이라고 해서 주화라 불리었다. 주화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역시 화포이다. 고려의 군함은 이 화포를 어디에 설치했을까? 배에 올려서 쏠 때 한 포를 배에다가 적재한다는 것은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공간이 있는데 고려 시대에는 갑판 한 층만 있는 2층 구조 배입니다. 바로 그게 노를 젓고 포요원이 배치합니다. 그 포요원이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면은 가능합니다. 고려의 배와는 달리 3층 구조로 이루어진 거북선은 가운데 층에 화포를 설치했다. 적에게